활력소, 기분 좋은 만남, 아침마당 전북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괜시리 마음이 몽글몽글, 구름도 아닌 것이 괜시리 몽글몽글. 아, 가을 타나 보다. 카페인 때문에 그렇다. 아침에 잠을 깨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커피를 너무 마신 것 같다. 맞나 보다. 사실 연초만 돼도 가을쯤에는 코로나19 상황이 끝나서 산과 들로 놀러 갈 수 있고 모임도 할 수 있고 여행 가겠지 했는데 여의치 않습니다. 네. 상황이 쉽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저희 보시고 좀 많이 웃으세요. 네, 저희가 확실하게 오늘 웃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10월 8일입니다. 내일이 또 10월 9일인데 웃기는 거에서는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는 KBS 27기 개그맨이죠. 곽범 씨. 네, 정확히 어떤 날인지 알고 있죠? 10월 9일.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아침마당 전북 패널이라면 알고 있어야죠. 그렇죠. 오늘은 10월 8일, 내일은 10월 9일. 바로 토요일입니다. 그렇다.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까지 황금 연휴가 네. 쭉 이어지고요. 브라보. 네, 알고 있습니다. 한글날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자면 네. 저희 지금부터 그 영어를 안 써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말로. 네, 우리말로. 순수 곽범 우리말로. 씨가 제일 위험한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하죠. 만약에 오늘 방송을 하면서 영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한쪽 건 출연 안 하는 걸로. 두 번 하면 2주. 그럼 강력한 벌칙이더라도 저는 흔들리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멘탈이 갑입니다. 땡! 벌써 멘탈이라는 영어가 나왔어요. 네. 한 줄 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작비 세이브 됐다. 땡! 세이브도 영어입니다. 네. 같이 쉬시죠, 같이. 네. 그래서 다음 주는 단독 MC, 원 MC입니다. 네. 원 MC. 자, 여기 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MC 나왔습니다. 안 되겠네요. 네. 패널인 제가 그러면 다음에 패널. 땡! 그나저나 어렵네. 지우 씨 한글날인 건 알고 이건 너무 쉬운 문제였고 네. 한글날이 몇 번째였는지 몇 번째 한글날인지 글쎄요. 근데 저도 사실 한글날이 공휴일이었다가 아니었다가 또 됐다가 안 됐다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 좀 관심이 있었고 몇 번째인지는 좀 잘 모르겠네. 좀 부끄럽네요. 아니 괜찮아요. 이주 씨가 변명이 참 많이 늘었네요. 방송도 늘고 변명도 늘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을 내려주실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이동훈 팀장님. 네, 몇 돌입니까? 575돌입니다. 네. 앞으로 해도 575, 뒤로 해도 575. 오치. 잘 안 읽겠죠. 네네. 잘 안 잊어야 되는 게 이 한글이 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문자잖아요. 늘 쓰기 때문에 공기처럼 물처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잊어요. 근데 오늘만큼은 꼭꼭 씹어서 몸으로 만들어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575돌 한글날을 하루 앞두고 저희가 특집으로 마련을 좀 해봤습니다. 한글날 특집인데 여기에 또 노래가 빠지면 안 될 텐데 악단장님 준비하셨죠? 제가 내일 한글날을 기념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노래가 한 곡 있어요. 네. 제가 부를 테니까 듣고 아시면 따라서 불러주세요. 네. 가나다라 마바사가 차차카타파 헤헤헤 우헤 우헤 우호 하고 싶은 말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이내 노래는 너무너무 짧고 가나다라 마바사가 차차카타파 헤헤헤 우헤 우헤 우호 송창식 씨의 가나다라 마바사 네. 아다차카타파하 우리가 한글로도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어요. 멋졌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네. 한글에 대한 애정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특히 오늘 나와주신 이분들은요. 우리 지역에서 시와 글 쓰시면서 우리말, 우리 글, 지킴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5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말, 우리 글 지킴이 분들이 나오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마음이 많이 떨리고 혹시라도 내가 틀릴 감시 걱정이 됩니다. 틀린 사인 신호 좀 주세요.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세요. 네. 네.
혹시라도 잘못하는 게 있으면 가르쳐 주실 겁니다, 이분들이. 알겠습니다. 네. 자, 각자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한 책을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전라북도의 출판 문화를 지켜나가고 있는 모학 출판사 대표이자 소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출판사 대표이시면서 소설가시고요. 자, 그 옆에는 시인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벽은 수많은 문들의 가능성. 오늘 초대받은 출연자 중에 유일하게 제가 홍일점인데요. 조금 늦은 나이에 등단해서 시를 쓰고 있는 하기정입니다. 아, 시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말씀이 참 좋으세요. 소녀. 자, 그 옆에도 시인이십니다. 사랑을 하거든 목숨을 바쳐야 한다. 술을 마시거든 목숨을 바쳐야 한다. 뭐든지 최고가 되려면 목숨을 바쳐야 한다. 사람 공부를 하고 있는 시 쓰는 박태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분은 필시 학교 다닐 때 웅변을 태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어서 강력히 드립니다. 느낌이 그렇습니다. 나 이제 넘어갈까요? 네, 뒤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웅덩이마다 문장이 하나씩 생겼다. 시인, 소설가, 문화비평가로 활동하고 있는 천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상은 범상치 않으신데 말씀을 너무 잘해주셨어요. 자, 또 옆에 계십니다. 하루가 모여서 인생이 되고 인생이 모여서 역사가 됩니다. 우리 지역 사람들의 살아온 이야기, 생애사를 기록하고 책으로 만들어드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 진짜 흥분되는데요. 왜요? 왜냐하면 우리 김한준 대표는 지역 출판하는 그런 출판인들 모임에서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선배시고요. 네. 하기정 씨는 저하고 책을 한 권 만들었고 지금 두 번째 책 작업하고 있어요. 저희 작가시고 박태건 씨는 같은 건자 돌림이잖아요. 저하고 개인적으로도 인연이 있고 네. 제가 저 만나고 난 뒤에 시집을 척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데 뒤에 우리 천쌤이나 윤 선생님도 네. 제 주변에 이런 관계들, 문학계, 출판계 관계들이 너무 밀접하게 돼 있어가지고 네. 오늘은 제가 너무 설레요. 아니 그렇게 잘 아시면 진행자 자리로 오시죠. 아, 제가 갈게요. 근데 오늘 모신 분들 보니까는 시인의 출판사 대표의 소설가의 그냥 전라북도 안에 있는 어떤 문학계, 출판계에서 그냥 내놓으라 하시는 분들을 다 이렇게 모셔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을 소집한 게 우리 김한준 대표님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혹시 나이가 가장 많으셔가지고 내 밑으로 다 모여 뭐 이렇게 되신 건가요?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출판사가 원래 이 글과 책과 관련이 깊은 업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출판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한글날 특집으로 출연자가 어떤 분을 좀 했으면 좋겠냐고 의뢰가 와서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작가분들하고 같이 나오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조랑말 5마리 몰고 제주도에서 서울 가는 것보다 작가 5분이 아침마당 출연하기 어렵다. 들어온 것 같아요. 오늘 들었습니다. 예. 원래 그 연극이라든지 음악 같은 거는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예술 활동이잖아요. 네. 근데 작가들은 혼자서 책상 앞에서 글만 쓰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 나오는 걸 차라리 좀 쑥스러워하시고 좀 익숙하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렵게 모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저하고 같이 평소에 친하기도 하지만 저희 출판사에서 책도 한 권씩 내셨고 윤지용 작가님 아직 책을 못 내셨는데 아마 곧 저희 출판사에 책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그 윤지용 작가님은 어디서 뵌 것처럼 낯이 굉장히 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혹시 전에 그 TV에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않으셨나요? 네. 작년에 여기 그 KBS 전주총국 프로그램 이슈다라는 그 시사 토크쇼죠. 거기에 개그맨 김세아님하고 함준호 아나운서하고 이렇게 같이 출연했었습니다. 사실상 저보다 패널 선배님이신 거예요. 네. 헐 진짜 대박. 쩔어. 완전 쩔어. 킹 왕짱입니다. 이런 한글날인데 쩔어 킹왕짱. 이런 감탄사가 참 좋기는 하고 요즘 또 사용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천세 작가님 이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킹왕짱? 사실 개인적으로는 몹시 안타깝습니다. 몹시. 네. 최근에 그 뭐 대박, 헐, 그다음에
말을 줄여가지고 하는 이제 간추어 현상도 심화되고 있는데요. 네. 저는 그 삶이 풍부해지려면 언어 표현이 굉장히 풍부해져야 된다고 믿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어떤 특이한 현상이라든가 기억할 만한 멋진 장면을 보고도 대박, 헐 이런 식으로 짧게 표현한다는 거는 삶이 굉장히 단순해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도 단순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크게 보면 결국은 이것이 한글이 갖고 있는 표현을 축소시키고 약화시키고 결국은 우리 삶 전체를 좀 핍박하게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럼 박범 씨 주의해 주세요. 네. 대본에 써 있는 대로 읽었어요. 오늘이라도 이 시간만큼이라도 예, 아름답고 좋은 우리말, 예, 올바른 우리말 쓰기에 신경 좀 쓰자고요. 그런 의미로 평소에 정말 신사적인 말투로 늘 우리에게 정중하게 얘기하시잖아요. 네. 악 단장님. 저는 정말 저도 바른 언어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오늘 5분께 많이 배워가겠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요. 윤지영 작가님은 평소에 외래어나 또 비속어 이렇게 또 그 영어 줄임말 이런 건 사용 안 하시나요? 뜨끔한데요. 저도 가끔 씁니다. 그러니까 뭐 대박, 멘붕, 아까 나온 점다 이런 말 가끔 쓰는데요. 언제 쓰냐면 그 20, 30대들하고 어울릴 때 좀 젊어 보이고 싶어서 가끔 씁니다. 40대시구나. 예, 역시 사람 사는 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예, 하긴 뭐 좀 약간 젊어 보이는 느낌이 또 약간 있기도 하니까. 아니, 근데 오늘 이렇게 다 모이신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들이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김한준 대표님은 말투 억양 속에서 약간 전라도도 있고 뭔가 경상도도 있고 좀 약간 그런 것 같거든요. 아주 예리하십니다. 제가 원래 고향이 충청도 부여입니다. 부여예요? 예. 부여구만요. 그래서 이제 부여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는 또 서울에 전학 가서 다녔고요. 또 고등학교는 대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서울하고 경기도에서 한 30년 살다가 지금 전라도에서 살게 된 것은 2016년부터니까 얼마 안 됐죠. 그래서 한 가지 재밌는 그런 에피소드를 들려드리면 제가 처음에 이제 부여에서 서울로 전학 갔는데 수업 시간에 화장실이 굉장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주 용기를 내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너무나 웃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표준어가 꼭 뒤에다가 유자를 붙여야 되는 거. 조금 전에 우리 아나운서께서 부여여유 했듯이 그런 어떤 고정관념에 배어 있어가지고 아주 고생을 했는데요. 오히려 그러면서 전국 각지의 말들을 이렇게 다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또 좋은 경험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전라북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사투리를 구성지게 구성을 하시면은 일을 하시기 더 수월하실 거예요. 그런 게 무엇이든지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주 겁나게 좋아요. 근데 이런 말을 하셔야지 여기 오셔갖고 괜히 네 출판 안 하나? 네 그거 좀 한번 해라. 네 책 쓰나? 안 쓰나? 이러면 좀 그래요. 근데 야, 너 언제 했냐? 안 했냐? 얼른 일해. 이렇게 하면 딱 좋잖아요. 그러지요? 맞슈. 다 알아들으시는데요. 뭐 따로 통역이 필요 없을 정도로. 예. 근데 이제 전주에 정착하셨으니까 출판 업계에서 이제 일을 하실 때 보면은 서울이나 대구 이렇게 대도시가 훨씬 낫지 않나요? 그렇죠. 여러모로 이렇게 중앙에 모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리한데요. 저희가 출판사를 전주에 차리게 된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저는 1986년도에 신춘문에 당선된 이후로 작가로 활동하면서 또 한편으로 출판인으로 30년 넘게 활동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제 자신에게 안식년을 주고 싶어서 세계 일주 여행을 한번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시려고? 뭐 전 세계를 다 돌아볼 세계 일주를 하려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였는데 전주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뭐 김용택, 안도현, 유광희 이렇게 전라북도 출신 문인 20여 분이 지역 출판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출판사를 차리고 싶다. 그런데 그분들이 글만 쓰시니까 이렇게 경영 같은 건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자네가 좀 와서 운영을 해줄 수 있겠느냐. 예, 그런 제의를 받았는데 이제 김용택 선생님은 저희 문단의 대선배이시고 안도현 씨는 제 고등학교 때 문예반 선배입니다. 제가 1학년 때 3학년이셨어요. 네. 또 지역을 위해 지역의 출판 문화 발전을 위한다는 게 얼마나 또 그 취지가 좋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뭐 세계는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세계 일주는 잠시 뒤로 미루고 전주에 와서 이렇게 출판사를 2016년부터 이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근데 아침마당 전북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마당 전북 이 방송의 파급력을 믿고 출연을 결심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예, 아주 어디서 정보를 잘 얻으셨는데요. 네. 제가 1990년대 초에 서울에서 살림이라는 출판사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양기자 선생님의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이라는 책을 냈어요. 뭐 양기자 선생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전주여고를 나오시고 원광대학교를 또 나오신 아주 우리 전라북도가 배출한 아주 유명한 소설가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책이 나오고 나서 서울 아침마당에 출연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뭐 별로 기대를 안 했죠. 아침 프로니까 뭐 사람들이 많이 보겠어 하고 있었는데 한 10시쯤부터 막 사무실에 모든 전화가 불이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양계자 선생님이 아침마당에 나오셔가지고 그 작진의 소설 얘기를 했는데 그걸 보시고 이제 아침마당의 주 시청자이신 주부님들은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셔가지고 이제 막 책 주문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대건 선장님도 계시지만 요즘 책 한 권에서 3,000부 팔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그 책이 하루에 3만 부씩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100만 부를 돌파해서 아마 지금 우리나라 출판계 역사상 가장 빠른 시간에 100만 부를 돌파한 책으로 네.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 이제 이 전라도에서 아주 작게 시작한 모학 출판사가 오늘 아침마당 출연을 계기로 또 아주 크게 일어나게 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네. 기대합니다. 아유. 아, 대표님, 네. 근데 이제 그게 저희가 이제 그때는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새로 시작한 지 지금 6개월밖에 안 돼갖고. 예, 촌장님. 왜 그래요? 예. 아니, 열심히 이해하겠습니다. 힘내요. 아니, 저는 제가 증인이에요. 제 아침마당 출연하고 우리 출판사 책들이 많이 팔려요. 아, 진짜요? 그러면 계속 말씀을 이어가시죠. 네, 네. 저도 책마을힐이라는 이름을 지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거든요. 모학하면 어머니의 품 같은 그런 따스함이 느껴지는데 이름을 지을 때 그런 이야기들이 궁금해요. 네. 이 모학이라는 출판사가 전주에 중심을 두고 있고 전라도의 문인들이 만든 출판사인데 그런 정체성을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 가장 지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이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강력하게 주장해서 모학이라는 출판사의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예, 네. 하기정 시인도 김용택, 안도현 시인과 같이 인연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사이세요? 제가 성장은 전주에서 했는데요. 제 고향은 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임실에서 초등학교 다닐 무렵에 김용택 선생님께서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그때 이제 선생님은 문학 청년이셨죠. 30대 초중반 막 시를 쓰기 시작하시고 이제 창비에 등단하실 무렵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선생님께서 시를 쓰시는 줄 몰랐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을 알게 되었고 그다음에 안도현 선생님은 제가 좀 늦지막에 시를 쓰면서 이참에 조금 더 열심히 배워보자 해서 대학원 문예창작과에 늦게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안도현 선생님으로부터 시를 배웠습니다. 정말 너무 그 김용택 시인, 안도현 시인, 저도 저희 채널에 시를 여러 번 실었었거든요. 너무 좋아해서. 근데 그렇게 담임 선생님이셨고 시를 배웠으면 어릴 때 그 시인의 꿈을 꿨을 것 같은 늦게 등단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제가 혹한 것을 보고도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은 나이 40이라고 하죠. 네. 그때 등단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그 전부터 조금씩 습작을 했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시인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했지만 뭐 공모전 같은 데서 뭐 5.18 문학 작품상이라든가 이런 상을 좀 받았죠. 물론 이제 그 과정이 등단의 과정은 아니죠. 그러고 이제 2010년에 영남일보의 신춘문예 시로 등단하게 되면서 쭉 지금까지 시를 쓰고 첫 시집을 냈습니다. 그렇군요. 뭐 시집을 내셨으니까 우리 하기정 시인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아침마당 전북 시청자 여러분들께 시를 한 편 이렇게 들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어떤 시일까요? 네, 제가 오늘 이제 한글날을 맞이해서 한글 제목으로 된 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목은 모로 누운 사람입니다. 네. 자, 하기정 시인의 모로 누운 사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모로 누운 사람. 너는 산처럼 모로 누워 내가 잠깐 동안 빌려간 당신의 어깨가 결린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심장과 가까운 왼쪽을 바닥에 대고 그 겨울 찬 강물이 폐에 차오르는 걸 생각했다. 당신은 오른쪽 어깨를 바닥에 대고 한 번은 너무 아래까지 내려온 별들의 모서리가 찌른다고도 했다. 쏟아진 별과 비스듬히 흘려보낸 말들로부터 균형을 잡느라 비집고 들어온 마음자리가 떨리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빽빽하게 우거진 나무 그늘의 깊이를 헤아려 보는 것이었다. 감정은 손가락 끝에 매달린 물방울처럼 털어내기를 좋아해서 당신의 오른발로 나의 왼발을 지탱하는 습관이 버릇처럼 생겼다. 이렇게 말하면 당신은 꼭 옛날 사람 같지만 꽃은 절대 지지 않을 것처럼 피고 당신은 절대 가지 않을 것처럼 온다. 아주 오래전 방울소리를 내며 문 밖을 서성이며 당신의 절반을 다 내어줄 것처럼 끝내 돌아눕지 않을 사람처럼. 아, 분위기하고도 어울렸고요. 이 아침 느낌이 어쩜 이렇게 쫙 담아지는지 어떻게 들으셨어요, 촌장님? 굉장히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저는 절반의 문제, 반과 반, 어쩌면 누군가와 교감하는 관계 이야기를 그냥 관계라는 추상적인 언어로가 아니라 폐, 심장, 어깨, 오른발, 왼발 이렇게 구체적인 신체의 말로, 몸의 언어로 표현해주면서 그 관계가 정말 밀접해지는 것. 어떨 때는 좋은 관계였다가 또 흐트러질 때도 있잖아요. 흔들리는 관계를 잡아주려고 하는,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려고 하는 균형을 저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요? 누군가와 함께.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정말 좋은 시였습니다. 저는 그 19절 중에 네. 꽃은 절대 지지 않을 것처럼 피고 당신은 뭐 가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온다. 가지 않을 것처럼 온다. 이제 그 구절이 네.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아마 그 수미 쌍관법 뭐 그런 건가요? 굳이 수사법을 말씀드리자면 수미 상관법은 아니고 아니었어요? 네. 대구법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구절과 구절이 짝을 이루어서 예를 들면 뭐 꽃은 그 대구가 되는 것은 당신은 그리고 뭐 지지 않을 것처럼 가지 않을 것처럼 뭐 피고 온다 이렇게 구절과 구절이 딱 그래요.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오랜만에 네. 국어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범위가 이거 맞다겠는데. 배우면 되는 거예요. 배우면. 네. 그나저나 윤지용 작가님은 시나 소설을 쓰고 문학 작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를 대신 써준다라고 하는데 어떤 활동인 건지 그게 설명해 주세요. 네. 하루가 모여서 인생이 되고 인생이 모여서 역사가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인데요. 그래서 역사라는 게 어떤 유명하고 위대한 사람들의 업적이 역사가 아니고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들이 모이고 모여서 역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의 평범한 분들의 살아온 이야기, 생애사나 아니면 소소한 일상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또 책으로 엮어드리고 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 삶을 이렇게 글로 지어서 책으로 출판하는 건 누구나의 어떤 바람이거든요. 저도 지역의 이야기를 다시 지역의 말로, 언어로 이렇게 출판하고 싶어서 내려왔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존재고 그런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어떤 에피소드? 그런 재밌는 이야기들, 일화들이 많을 것 같은데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가장 이제 보람이 있었던 것은 제가 한 4, 5년 전에 1931년생 그 어르신을 인터뷰해가지고 그 생애사를 책으로 엮어드렸는데 그리고 한 반년쯤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손 되시는 분들이 그때 그렇게 그 아버지의 삶을 기록해 놓기 정말 잘했다 하고 두고두고 그걸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참 보람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윤지용 그 대표님께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986년 11월 1일
전라북도 군산시 대하면에서 한 아이가 태어난다. 어? 하루가 모여 웃음이 되고 웃음이 모여 곽범이 된다. 제 얘기입니다. 별론가요? 당황하시잖아요. 86년생이시면 뭐 아직 30대 중반이시잖아요. 한 40년쯤 후에 하시죠. 아, 네. 오늘 저는 대본대로 하고 있는데 많이 혼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 40년 후에 곽범 씨의 자서전은 나오는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하시는 일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제주꾼이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그 제주꾼이 바로 우리 천세진 아, 예. 평가님. 예. 시집을 2권을 내고 이제 소설도 내긴 했는데요. 제가 이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제 문화비평가 그다음에 인문학 칼럼니스트로서의 활동이에요. 자꾸 영어 쓰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네, 괜찮아요. 다음 주에 안 나오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한 15년 동안 지금 일간지에 계속해서 지금 문학 칼럼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라디오 방송에서는 천세진의 별난 인문학, 천세진 시인의 인문학 산책으로 해가지고 인문학을 좀 대중들, 독자분들에게 쉽게 알려드리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인문학 하면 문사철이라고 해가지고 문학, 뭐 역사, 철학을 중심으로 하는데요. 제가 그 소개해드리는 인문학은 그 안에다가 자연과학, 그다음에 음악, 미술, 음식문화 이런 것들을 다 섞어서 통합의 인문학, 통섭의 인문학을 좀 알려드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하게 하셨는데 근데 라디오 DJ도 하셨던 거잖아요. 야, DJ는 아니고 네. 프로그램을 이제 제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네. 제가 인문학을 이제 설명드리는 프로그램이었죠. 아 그러면은 지금은 라디오 진행은 안 하시고 글만 지금은 쓰시고. 하지 않고요. 네. 지금 이제 글만 쓰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광주에서 한 20년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광주에 있는 동안에 그 2년 정도 라디오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찍 좀 퇴직을 하면서 전주로 이사를 왔는데 이제 5년쯤 됐거든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그쪽에서 하면서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거의 고향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제 아내가 전업주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외로워했죠. 그래서 일찍 퇴직을 하면서는 아내의 고향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 처가 식구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전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그 천세진 작가님 아내를 위해서 아내의 고향으로 내려오셨다는데 저처럼 굉장한 애처가십니다. 예. 아유. 내려오실 건가요? 오신대요. 고창으로 내려오실 건가요? 아직 저 조금 기다려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전주에서 작가 활동하시기에 어떠세요? 그 제가 뭐 크고 복잡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좀 싫어하거든요. 전주의 크기가 제 삶의 크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편하고 재미도 있고 좋습니다. 근데 이제 고향이 아니다 보니까 좀 아는 분들이 좀 적어서 한편 좀 굉장히 좀 외롭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에서 독서회도 만들어가지고 전주 분들하고 같이 활동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이제 활동을 계속해서 이제 생각도 해보고 그러는데 뭐 그런 일들이 좀 겹쳐지고 쌓이고 하다 보면 저도 확실하게 전주 사람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낸 그 소설 그 이야기꾼 미로에는 그 공간적인 배경을 전주하고 완주의 그 모악산으로 했어요. 제가 이제 작가로서 그 전주 사람으로 뿌리내는 과정에 제 작품도 함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일단 천세진 작가님의 글의 힘은 이 사랑에서 오는 게 아닐까 싶은데 정말 사랑꾼이시고 애처가시고 또 여기 또 단장님도 애처가시고 저기 있는 지금 홍석우 선배도 애처로운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고 정말 사랑 얘기는 어디 가서 하시면 안 돼요. 이분 앞에서는. 박태건 시인님은 그야말로 애처가 기승전 아내. 네. 그렇게 소문 났던데요. 애처가라기보다는 그냥 그 살아있는 게 이유가 필요하잖아요. 네. 사람들이 꿈이 있어야지 사는 것처럼 네. 저는 그 사랑이 삶의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시인이 된 것도 원래는 시의 언어는 심장의 언어라는 생각이 들고
그 셰익스피어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모든 대화는 고백이어야 한다. 심장이 고백이 저는 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원래 시인이 되고 싶었는데 음. 어떻게 운이 좋아서 25살에 이제 시인이 됐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시인이 되면서 안도현 시인과 알게 되었고 안도현 시인은 인연으로 저희 이제 아내를 만나게 됐는데 연애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 통닭집에서 만났는데 뭔가 통닭집에서요? 예. 빵집도 아니고 커피숍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 장소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잘 안 됐어요, 사랑이. 그리고 나서 이 사람 아니면은 정말 죽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심장의 감정이라고 한다면 그 시 말고 사랑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는 집사람과 사랑 그런 것들이 제 인생의 목표가 됐죠. 아니 근데 우리 박태원 시인님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너무 애처가고 와이프를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깊은 것 같은데 근데 그 와이프분이 어떤 중요한 임무를 주셨다면서요? 예, 뭐 돈 좀 벌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교과서에 좀 시를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교과서 시인이라고 하는데, 근데 교과서 시인이라는 건 시도 물론 좋아야 하지만, 사실 그 사람의 어떤 그 사상이라든지 행동 거지도 중요해요. 이제 사회에 이제 무리를 일으키면 또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좀 공부를 좀 하려고 그래. 시라는 게 세상에 대한 공부니까, 그래서 사랑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교과서에 실리진 않았지만 이름을 몰랐으면 했다. 첫 시집이 나와서 또 사랑 시인으로 또 막 이렇게 정말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번 한글날 맞이해서 한글 이야기 또 가람 이병기 선생님 이 이야기를 한번 좀 꼭 좀 해보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제가 그 학교에 있을 때 그 신석정 그 문학으로 박사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신석정 선생하고 가람 이병기 선생과 연관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 우리가 한글날 하지만 한글날을 한글을 만드신 분은 세종대왕과 그 지평전 학자들이지만 한글날이란 이름을 만든 사람은 가람 이병기 선생이세요. 그러면 박태건 시인의 시를 한번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왠지 주제가 사랑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네. 이 시는 아버지에게 바치는 고백, 사랑입니다. 그 시 도가니 집 함께 들어보시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도가니 집. 늙은 아버지와 늦은 점심을 먹는다. 장맛비 오는 전주의 오래된 식당인데 식탁은 좁아서 우린 한 식구 같다. 혼자 온 사람, 함께 온 사람, 늙은이, 젊은이, 양복쟁이, 추리닝. 한 그릇의 국밥에 머리를 숙인다. 식당의 강아지도 머리를 숙인다. 나는 아버지의 수저에 깍두기 하나를 얹으며 비 내리는 창문에 CT 모니터 속에 아버지의 주름과 갑작스런 나의 실업과 어느새 흘러간 것들을 생각한다. 어떤 순간은 기도 같아서 비긋는 좁은 처마 아래 우린 한 식구 같다. 자, 오늘 아침마다 방송부 오늘은요 한글날을 맞아서 우리 지역에서 멋진 글과 언어로 한글 지킴이에 앞장서고 있는 5분과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문가들이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저희가 우리말 관련해서 겨루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아침마당표 우리말 겨루기!
오늘 출연진들이 엄선해서 문제를 내오셨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네. 짠. 다음 중 순 우리말 과일이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과일. 네. 1번 복숭아, 복숭아. 2번 수박, 어디서 봤나? 3번 참외, 음. 4번 사과. 지금 빠른 속도로 골랐습니다. 그래도 답은 빠른 속도로 적어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올려주셨어요. 네. 단장님. 참외가요, 그 효능을 보니까 외래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글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골랐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우리 촌장님은 왜 고향을 네, 연상하셨나요? 수박하면 고창 수박이죠. 네. 그래서 했습니다. 고창 수박. 네, 그래서. 저는 사과를 했는데 사과. 왜 사과를 했냐? 네. 신사임당께서 수박은 그리셨어요. 뭐 이런 거 다 있어. 복숭아도 있고. 네. 사과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과 있어요. 그래요? 그렇지.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출제해 주신 분이 답을 좀 알려주시면 어떤 분이 출제해 좋을 것 주셨나요? 같은데요. 예, 네. 제가, 김 대표님. 예, 네. 제가 출제했는데요. 정답은 4번 사과입니다. 맞네요. 곽범 씨? 이거 기본 소양이죠. 기본 소양. 네. 방송국에 입사할 때 기본 소양입니다. 기본 소양이에요. 네네. 네, 아무튼 첫 번째 문제는 통과. 잘 풀어주셨어요. 네. 복숭아는 볼록 솟아오른 알맹이라는 뜻이고요. 수박은 서역에서 들어온 과일, 그래서 서과라는 한자의 한글 발음식으로 쓰면 수박, 슈박. 그러니까 서과가 슈박해서 이렇게 수박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외는 이것도 역시 순 우리말인데 참은 으뜸이고 참오이. 그래서 오이의 준말, 그래서 참외. 그리고 이제 사과는 모래사자에 열매 과자를 쓰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모래사자를 쓰는 것은 사과가 즙이 많잖아요. 그 즙을 표현하는 게 모래사자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이제 순 우리말 그 과일 이름으로 막 딸기라든지 앵두라든지 귤, 배 이런 것들이 이제 순 우리말 과일 이름입니다. 그래요. 시청자 여러분도 확실히 하나 알아뒀다 이런 마음이실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준비하셨죠? 두 번째 문제 갑니다. 짠. 다음 부사어 중 순 우리말은 무엇일까요? 1번 굉장히, 굉장히. 2번 수북이, 수북이. 3번 도저히. 이건 참 쉽다. 네, 순 우리말. 네. 자, 정말 쉽네요. 또 빠른 속도로 답을 적어주셨어요. 맛있는 빨리빨리. 네. 가장 먼저 올려주신 촌장님. 네. 네, 수북. 네. 수북. 수북. 제가 책 만든 사람이라 북하고 좀 가까워요. 그래서 네. 지효 씨도 네. 전체 저도 수고. 2번인데, 다 2번이네? 다 이분. 2번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아니, 저는 이유가 있어요. 네. 이지호라서 2번. 이지효라서 2번. 곽범 씨는? 이거 수북이는 그 소리로 바로 옮겨 적은 순 우리말입니다. 수북. 저는요, 굉장히나 도저히는 많이 본 단어인데 네. 수북이가 좀 생소해서 네. 우리말인 것 같아갖고. 그래요. 정답은 어떻게 되나요? 자, 이 문제는 누가 내셨죠? 예. 이 문제는 제가 냈는데요. 네. 참 난감합니다. 네. 모두 정답을 맞췄을까요? 틀렸을까요? 맞추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쓰이는 이런 부사어들이 어원이 한자어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굉장히도 한자 부사어고요. 뭐 어차피, 하여간, 뭐 하필, 도대체, 부득이 물론 수도 없이 많죠. 네. 심지어도 한자 부사어입니다. 그래요. 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네. 첫 번째, 두 번째 잘 풀어주셨는데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주관식입니다. 짜잔. 자, 한글날의 처음 이름은 무엇일까요? 예, 초성 힌트. 기억, 니은. 자, 볼까요? 힌트? 네. 한글날의 처음 이름은 무엇일까요? 답을 쓰는 시간이 좀 걸리네요. 예, 빨리 답이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자, 답 올려주세요. 네. 아니, 뭐, 생각이 안 나. 선생님 올려주세요. 뭐죠? 국군날. 지난 수잖아요. 한글과 관련이 있어요. 네. 자, 그러면 답을 볼까요? 기억날? 네. 기억날 그날. 기억. 첫 글자잖아요. 기억. 그리고 기억이에요. 지금 기억. 네, 기억날. 고기 먹으면 힘이 나요. 네. 고기가 먹고 싶어서 그냥 적었어요. 자, 홍 MC. 한글날 네.
글, 글. 글, 아, 날. 긁을날. 긁을날. 오, 와. 네. 맞춘 것 같은데요? 정답입니다. 자, 그럼 출제를 누가 해주셨죠? 제가 했습니다. 네. 자, 정답 알려주세요. 정답은 각야날입니다. 각야. 네. 각야, 거겨. 예, 원래 거기에서 유래했다고 그래요. 원래는 그 한글날을 그 아마도 기념하는 행사가 없었는데요. 아까 제가 소개했던 가람 이병기 선생이 이 각야날을 이제 이야기를 했고, 만해 한용운 선생이 이 관음굴에서 수련을 하다가 각야날이 만들어졌단 말을 듣고 너무 기뻐서 각야날에 대하서라는 그런 시도 씁니다. 그래서 젖먹이 아이도 알려줄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말이다. 네. 그래서 각야날이다라고 그래요. 합니다. 네. 네, 솔직히 문제판을 들고 있는 저도 몰랐습니다. 네. 아주 여러분도 행복합니다. 다 이 틀리셨어요. 자, 이제 이 문제로 한번 다시 도전을 해보실까요? 자, 다음 문제. 짠! 다음 중 맞춤법에 맞는 단어를 골라주세요. 1번 귓불, 2번 쇄골뼈, 3번 인산말. 지금 홍 MC는 적었네요. 네. 네, 자, 그리고 다른 분들 한번 올려주세요. 네. 자, 이거는 쇄골뼈입니다. 쇄골뼈와 귓불. 쇄골뼈가 많은데요, 보니까. 네. 그러네요. 곽범 씨는 귓불, 네. 네, 제 별명이 귓불입니다. 귓불, 네. 제가 찾아봤습니다. 네, 쇄골뼈라고 적어주신. 네, 제가 쇄골이 아름다우세요? 외세적이어가지고 그럼 저 같은 옷을 입으셨어야죠. 감추는 거죠. 사진 거 입고 오세요. 또 백화점 가시겠네요. 네. 네, 어떤 답이 맞을지, 쇄골뼈인지 귓불인지 아니면 다른 답인지. 자, 누가 문제를 내주셨죠? 네, 제가 하는 문제인데요. 네, 네. 임 대표님. 우리 그 곽범 씨 1번 귓볼이 맞습니다. 오, 예. 예. 그 우리가 흔히 이 귀 아래로 이렇게 처진 살을 귓볼이라고 많이 쓰는데요. 네. 원래는 정확히는 귓불이 맞습니다. 귓불. 그리고 2번은 이제 쇄골뼈 같은 경우에는 같은 뜻 뼈하고 뼈골자가 두 번 중복되잖아요. 네. 역전 앞에서 족발 먹었다 할 때처럼.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쇄골까지만 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 뼈. 아. 네, 그리고 인산말도 이제 얼핏 소리로는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인사말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도 끝까지 한번 풀어보시고요. 네. 자, 마지막 5번째 문제. 다음 중 맞는 외래어 표기는 무엇일까요? 1번 액세서리, 2번 애드립, 3번 프로포즈. 짜잔. 자, 들어주세요. 액세서리, 애드립, 프로포즈. 네. 애드립이라고 이렇게 적어줬는데요. 네. 두 분이 동시에 똑같이 애드립이라고. 네. 네. 지호 씨는 왜? 애드립이 약해요, 제가. 약해서. 예, 질문 이렇게 하시면은 뭐 어떻게 애드립을 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잘했어요. 네, 악단장님 액세서리? 예, 액세서리는 보통 이렇게 변형된 단어가 없고 통일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액세서리로 해봤습니다. 그래요. 저는 왜 프로포즈 했냐면 왜? 저는 프로포즈를 못 했거든요. 집사람한테. 미안해서 프로포즈라고 했어요. 저는 미안해요, 프로포즈 너무 생생해가지고 저는 바로 왔어요. 저는 못해서.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냥 웃기게? 자, 그러면 정답은 네, 어떤 분이 출제를 해주셨죠? 예, 제가 했습니다. 네. 네. 제가 영문학을 전공한 원제로 네. 제가 담당을 했는데요. 사실 저도 프로포즈 못했습니다. 자, 정답. 3번이 정답이고요. 네. 프로 아니었어? 그 2번 애드립 같은 경우는 리브라고 하는 게 정확한 애드리브. 그다음에 리브. 그 액세서리도 액세서리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발음을 할 때는 그냥 다양하게 발음을 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뭐 영어인 경우나 외국어인 경우에는 뭐 미국 영어가 다르고 영국 영어 다르고 네. 뭐 호주 영어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그 언어의 기본 원칙이 뭐냐 하면 통일성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표기가 돼야 될 때는 반드시 하나로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결과를 보니까요. 네. 동점자가 나왔습니다. 네. 세 문제를 맞춰주셔서 곽범 씨, 우리의
홍임 씨가 동점 공동 1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말이 어려워요, 사실. 그러네요. 맞춤법도 그러니까요. 어렵고. 그래요. 지효 씨 어렵죠? 그러니까요. 뭐 외래어 쓰는 거 하나, 어떤 맞춤법 하나, 네. 뭐 이런 거 너무 어려운 것 같고 네. 특히 아까 그 외래어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런 외래어를 올바른 표현으로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또 외래어를 남용하는 것도 안 좋고. 그렇죠. 요즘에 또 이제 코로나가 생겨나면서 코로나와 관련한 신조어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저는 막 코로나 블루 이런 게 코로나 블루 야 시원한 거니까 뭐 좋은 건가 보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아예 반대 뜻이더라고요. 네. 맥주 생각했구나. 네? 맥주요? 네. 코로나 이후에 흔히 이제 많이 들으셨죠. 언택트, 뭐 온택트 네. 이렇게 많이 듣는데 사실 이것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외래어가 지금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렇게 많아지는 것들이 사실은 영어도 아니에요. 그냥 한국에서 만들어진 콩글리시인데 이게 결국은 우리 순 한글을 밀어내는 것이거든요. 네. 이렇게 계속 밀어내게 되면 결국은 우리 한글 자체가 계속해서 축소돼요. 표현도 없어지고 단어 자체도 계속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한글 소멸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은 정말 깊이 생각하시고 저는 가능하면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문학 전공한 저도 안 씁니다. 아, 그래요. 네. 최대한 자제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또 여기 또 반기를 드신 또 윤지용 대표님께서 외래어를 쓰는 것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데 한글 지킴이가 맞으신 거죠? 아니 저는 뭐 반기를 쓰는 건 아니고요. 네. 저도 우리말을 우리가 잘 아끼고 지켜나가야 된다는 걸 뭐 100% 동의하는데요. 다만 이제 이미 외래어는 또 외국어하고 다르잖아요. 태생은 외국어이지만 우리 말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서 보편화된 걸 이제 외래어라고 하는데 그 외래어 중에 그 의미 전달이 더 편하고 일반적으로 많이 알아듣기 쉬운 그런 것들은 굳이 금기시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뭐 택시, 피아노 이런 것들은 따로 대체할 말이 없잖아요. 외래어지만. 근데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를 일반적으로 많이 보편화된 말인데 굳이 뭐 누리집 이렇게 쓰는 건 좀 오히려 더 알아듣는 사람이 더 적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해외 여행을 가보면 그런 말이 있다고 해요. 진짜 우리나라가 그 안전하고 또 안전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낀다고. 저도 이제 그랬었는데 김 대표님 진짜 우리 한글이 대단하다라는 걸 몸소 느끼셨죠? 예, 저는 그 여행을 좋아해서 여행을 많이 다닌 편인데요. 제 소설에 주로 이제 여행을 소재로 하다 보니까 취재차 이렇게 많이 간 건데요. 네. 그래서 이제 1990년대 초반부터 여행을 다닐 때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가 만든 여행책이 주로 이제 일본에서 번역한 여행책이 많았거든요. 그때 이제 세계를 간다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제 여행자들은 세계를 헤맨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일본어로 쓴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게 일본어가 그 고유명사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표현 못하는 게 많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태국의 바다에서는 스네르 크리링을 하기에 좋다. 그래서 저는 태국 바다가 무슨 드라이 클리닝 비슷한 빨래를 잘할 수 있다는가 이런 뜻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스노클링이라고 이제 물안경을 쓰고 이렇게 바닷속을 보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일본어가 제대로 표현을 못하는 걸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상한 말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한국의 어떤 정확한 표기력이 정말 뛰어나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한 번은 제가 여행지에서 이제 숙소에 묵었는데 옆방에 영국에서 왔다는 이제 대학생 2명이 묵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너희들 뭐 전공이 뭐냐 했더니 언어를 전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쉬는 시간에 재미삼아서 이제 한글 자음과 모음을 좀 가르쳐 줬어요. 네. 그랬더니 바로 내가 들고 있던 한글 책을 읽더라고요. 바로요? 그러면서 걔들이 하는 말이 한글이 정말 너무 배우기 쉽다. 그러니까 뜻은 모르고 이제 글자를 읽는 거죠. 정말 한 10여 분 만에 자음 모음 몇 개 가르쳐 줬더니 한글 책을 글자를 읽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한국의 이런 한글의 우수성, 배우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가 한글이 아닌가. 그래서 정말 한글이 뛰어난 언어구나, 뛰어난 문자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새삼 느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외국인들도 습득하기 쉬운 한글인데 또 요즘에는 뭐 K-팝이고 한류고 또 이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직접 배우러 오는 그런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박태권 작가님은 직접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도 하시는 거예요?
네, 대학에서 그 외국인 유학생들이 있거든요.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네, 한국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한국어가 이제 읽기, 쓰기, 말하기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눠지는데요. 쓰기를 가장 어려워해요. 그리고 또 학생들에게 이제 문법을 가르치는데 이 문법이라는 게 민족의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조선어학회 선생님들이 그렇게 이제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잖아요. 외국어는 굽다라는 말이 아주 많습니다. 뭐 그리라든지 바베큐 아주 많은데 우리나라는 굽다 하나밖에 없어요. 대신에 이제는 물이 들어가는 음식들이 많죠. 찌다, 뭐 끓이다, 뭐 삶다, 뭐 쓰다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말의 어떤 그 정신의 사고를 이해를 해야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쉽지 않고, 또 이게 쓰기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우리도 이제 영어로 쓰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쓰기를 표현할 때 이제 연애 감정을 많이 예를 들어서 합니다. 네. 그러면은 또 젊은 애들이니까 또 쉽게 알아듣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네. 세종께서 우리 한글을 만들 때 제 뜻을 실어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자기 뜻을 문자에 실어펴지 못한다 할 때 이 문자는 원래는 중국 한자단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그 뜻을 누구나 다 제 말로 제 뜻을 펼 수 있도록 만든 쉬운 말인데 그 뜻이 이렇게 잘 내려와서 우리는 아주 어린 세대 친구들부터 어르신들까지 한글을 못 쓰는 사람은 못 읽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런 세계적으로 이렇게 자기 문자를 잘 쓰는 나라가 드물다면 그렇게 아직도 못 쓰는 나라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대표님.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2018년 통계를 보니까 성인 문맹률이 1.5%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글을 쉽게 배우고 쉽게 쓸 수 있죠. 읽을 수 있고. 그런데 이제 같은 소리 글자지만 아까 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어 그 문자인 가나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발음들도 많고, 반대로 이제 영어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글자가 어떤 단어 속에 쓰여 있는가에 따라 소리값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단어를 직접 단어를 공부하지 않으면 그 단어를 못 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영어권 그 문학의 가장 유명한 작가인 아까 말씀하신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에 영국의 중학생들 중에 셰익스피어 철자를 못 쓰는 학생이 27%라. 아, 진짜. 그리고 미국은 성인 문맹률이 한 8%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글이 읽고 쓰기가 쉽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 모르는 단어도 얼마든지 읽고 쓸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양자역학 이런 단어는 이런 말은 성인들도 뜻을 제대로 모르지만 애들이 그냥 읽고 쓸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글이 정말 위대한 문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글은 소리값을 표기 못하는 게 없습니다. 뭐 쌍자음이나 뭐 이중음을 조합하면 모든 소리값을 다 적을 수 있죠. 한번 발음해 보세요, 박범 씨. ጧ. 네, 뜻은 쌍 디귿에다가 아에다가 히읗 받침.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한글은 과학적이기도 하면서 매우 편리하죠. 그래서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기정 작가님은 작가로서 요즘 유행하는 단어나 신조어를 보면 좀 굉장히 안타까우신 느낌이신데 어떠세요? 요즘 새로운 말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죠. 그리고 뭐 사회 문화가 또 변함에 따라서 많은 말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사라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삶처럼 뭐 생장하고 소멸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데 사실 이건 자연스러운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뉴스나 이런 공공의 어떤 언어가 너무 충분히 우리말로 할 수 있는 거를 외국어나 외래어로 할 때 좀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조금 안타깝긴 하죠. 네. 영문학과 출신 우리 천세진 작가님도 크게 다른 의견은 아니시죠? 네. 다른 의견 낼 수 없죠. 한글이 그냥 뛰어난 것이요. 지금 한글하고 유럽 언어가 표현 문자라는 점에서는 같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자모음 표기에 의해서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뭐 다른 분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 조어를 하는, 그러니까 말을 만드는 능력이라든가 자연의 소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가지고요. 어느 유학생이 한번 이런 경험이 있답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그 수업 시간에 자기 나라 작품을 갖다가 번역해서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한하운 시인의
보리필이라는 작품을 갖다가 소개했거든요. 번역을 네, 해서. 네. 근데 그 시 안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필릴릴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필릴릴리. 예. 이것을 갖다가 뭐 영어식으로 그 철자로부터 P, 뭐 IL 이렇게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요. 아. 그래서 그것을 갖다 설명을 해줬더니 그 동료 외국인 학생들이 자연의 소리를 어떻게 이렇게 들리는 그대로 바로 적을 수 있느냐고 해서 굉장히 놀랐다는 네.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한글은 한 5, 600년이면 우리 느낌이 굉장히 긴 시간 같지만 언어의 문자의 어떤 맥락에서 보면 굉장히 청년 문자거든요. 굉장히 귀중한 어떤 그런 발견을 통해서 만들어진 문자인데 그 시기가 왜 이때 이 시기에 한글이 만들어졌을까? 되게 민족 어문의 개념이 생기거나 그러니까 세종 혼자 뭐 집현전 학사들과 뿅 하고 갑자기 만들어진 문자는 우리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 어떤 맥락들을 좀 살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윤 대표님께서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그 한글은 전 세계 여러 그 문자 체계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그 언제 누가 왜 만들었는가가 문헌으로 남아 있는 그런 문자거든요. 그런데 뭐 언제 누가 만드셨는지는 다 아시겠고 그 훈민정음 서문에 왜 만들었는지가 잘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중국으로부터 어떤 문화적 자주성을 획득하려는 그런 의미가 있었겠고, 근데 저는 두 번째가 더 중요한 의미라고 보는데요. 지식 정보의 대중화. 그때 이제 그런 말은 표현을 쓰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누구나 우리나라 백성이면 우리나라 말을 읽고 쓸 수 있게 하겠다라는 매우 그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로부터 그 문자 정보와 문자 정보를 통한 지식 정보가 하나의 기득권, 권력이 되오기도 했잖아요. 예를 들면 중세 시대 때 이제 그 라틴어로 된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카톨릭 교회 사제들, 그 종교적 권위, 자신들만 신의 말씀을 알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그 중세 암흑기의 교회의 권위가 유지됐는데, 그 뭐 15세기, 16세기 들어서 이제 종이와 인쇄술이 보급되면서 너도 나도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면서 이제 종교개혁의 밑바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쉬운 문자로 지식 정보가 대중화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민주주의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일단 뭐 오늘 들으면서 저는 제일 감사한 분이 세종대왕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이 지금 대본이 한자로 돼 있었다면 한 달에 방송 한 번밖에 못했을 거예요. 외우고 공부하고 모이고 이러면 네 일단 세종대왕님께 감사합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 와중에 우리 세종대왕님께 특별히 감사 인사를 전하겠다는 그런 사람이 있다옵니다. 누구시오? 예, 접니다. 네. 아, 정신이시었어. 한 말씀 하시오. 전 세계에는 자기 문자를 가지지 못한 민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긴 서사시로 알려진 그 키르기스탄의 그 마나스, 그다음에 중세 아프리카 먼데 제국의 순자타 서사시 같은 경우에는 입으로만 1000년 동안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문자가 없는 민족의 이야기꾼들은 이렇게 힘들게 자기들의 이야기를 전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글 덕분에 이야기를 많이 모을 수도 있었고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글을 더욱 아끼고 아름다운 문학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세종대왕님께서 주신 큰 은혜에 보답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아침마당 전부 늘 마무리는 책을 드리는 걸로 했잖아요. 오늘은 그 반대죠. 네, 반대로. 네. 네. 우리 이득은 총장님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시인님들께서 대표님들께서 주신다고요. 우리 김 대표님 어떤 책 선물해 주실 건가요? 네, 저는 오늘 두 권을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5사람인데 앞에 계신 분이 6분이니까 네. 한 권씩 드리려고 두 권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한 권은 제가 쓴 소설책 열대의 낙원이고요. 네. 이 한 권은 제가 만드는 출판사에 나온 그 시를 읽고 나는 시인이 되었네. 이 두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단장님께서 아무래도 이제 음악을 하시니까 네. 또 음악이 가사라든가 시가 네.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시를 읽고 나는 시인이 되는 우리 단장님께 드리고 네. 우리 오늘 그 또 이지원님께서는 꼭 지금 열대의 낙원으로 떠나고 싶으신 그런 복장인 것 같아서 어떻게 하셨어요? 열대의 낙원 이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하기정 시인님 어떤 책 선물해 주실 건가요? 저는 밤의 귀 낮의 입술이라는 제 첫 시집입니다. 오늘 제 첫 시집을 받고 싶어하는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네. 아. 누구에게 주고 싶으세요? 저는 이대건
촌장님께 촌장님.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박태건 시인님. 네, 저는 25년 만에 처음 시집 냈거든요. 네. 그래서 저에게 아주 소중한 시집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누구한테 드리고 싶으세요? 예, 김태현 아나운서에게. 저에게요. 고맙습니다. 우리 천세진 시인님. 네. 예, 저도 책을 2권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하나는 그 이야기꾼 미로라는 그 소설은 그 문자를 가지지 못한 인류의 이야기를 갖다가 소설로 쓴 것입니다. 이것은 그 책하고 가까운 삶을 살고 계신 우리 이대건 님께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풍경 도둑이라는 시집인데요. 사람이 곧 풍경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많은 풍경을 품고 있는 사람이 그 존재가 어머니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머니이실 우리 김태현 아나운서님께 네. 드리겠습니다. 감상평 꼭 쓰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제가 쓴 책은 아직 없어가지고요. 근데 오늘 한글날에 맞는 책인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네. 저는 우리 곽범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오늘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해서 저희도 기분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말 정말 사랑해야 되겠고요. 저희도 어찌 보면 말을 많이 하는 그 말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네. 말의 그 높임과 낮음 그리고 또 이 뭐라 그럴까요? 말 한마디에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통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을 더 조심하고 더 아름답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또 가져왔습니다. 네, 내일 국경일이거든요. 태극기를 다냐 마냐 고민하시지 말고 태극기 다는 날이니까 태극기 다시고 우리 말의 소중함 잊지 마시고요. 그나저나 오늘 영어를 너무 많이 써서 다음 주에 앉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이 자리에. 네. 다음 주에 뵐 수 있죠? 네.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책 잘.